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124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한 주에 그 공백이 또 굉장히 컸다는 반응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많아요. 네, 많은 것 같은데, 네. 뭐 댓글 한번 읽고 가볼까요? 그 보람님 순서부터. 좋아요. 네. 클러치 히터님께서 KU1 달타령님의 복귀를 축하드리고 황희두 이사님의 복귀도 기원합니다라고 적어주셔서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주시는 섬세함에 감동받았습니다. 저를 또 찾으신 걸로. 아니 저는 제 이름 보고 저는 당연히 가져온 댓글입니다. 네. 오케이. 저는 지난주에 그 나이지리아와 빗대서 우리가 잘못하면 네. 이제 행복도나 여러 가지 지표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했었는데, 그랬더니 홍성영님께서 다음에 시간 되실 때 베네수엘라 얘기를 해달라고. 근데 사실 베네수엘라가 중요한 게 이 저쪽에서 뭐 좀 어떤 복지 정책, 사회적 지원 정책 이런 얘기 조금만 하면 그러다 베네수엘라 된다라고 베네수엘라 맞아. 파리를 그렇게 해요. 맞아요. 베네수엘라 틈만 사람 앞에서는 못할 소리들을 그렇게 하거든요. 네. 나중에 또 그런 얘기 나오면 아마 나오긴 할 텐데 나오면 그때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웃긴 게 뭐 거긴 대통령 앞에서 못할 소리 맨날 하고 앞에 가면 90도로 인사하더라고요. 외람되니까. 좋습니다. 예, 아니 달타령님 요즘 유튜브 올라오시는 것 같던데 원래 한동안 안 올라오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K보람인데. 예, K보람. 안 그러니까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까 구독하신 거 맞아요? 아니 제가 보고 있으니까 알죠. 예. 아, 그래요? 아니 안 감사합니다. 그래도 댓글 쭉 보니까 달타령님 유튜브 영상 올라온다는 분도 계시고 또 희두님 걱정 많이 하시던데 혹시 몸 상태 좀 괜찮으신가요? 네, 무증상으로 다행히 잘 넘어가고 아, 코로나 다들 부럽다. 조심하시고 왜냐면 그걸로 굉장히 아팠다는 분들이 많이 또 계셔서 예, 저 예. 아팠어요, 저. 진짜 아프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 한 번쯤은 거쳐가야 되지 않냐라고 다들 요즘은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경각심을 가지고 네. 최대한 안 걸리시는 게 좋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댓글로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게요. 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환경 이야기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환경 이야기로만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오. 일단 먼저 유럽연합 EU가 2030년까지 이른바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죠.를 이제 거의 사실상 종식시키겠다. 그러니까 패션 산업의 규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패스트 패션이 뭐야?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에게는 스파 브랜드로 이제 익숙하죠. 네. H&M, 자라, 갭, 뭐 유니클로도 있고 오. 스파오 또 있고 오. 그런 이제 브랜드들이 속하는데 이제 패스트푸드처럼 빨리 만들어서 저가로 빨리빨리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네. 대량 생산, 대량 판매가 목적인 음. 곳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과하게 많이 만들어내고 특히 그 생산지도 아시다시피 방글라데시라든지 남아시아 지역에서 만들면서 저임금에 이제 지역의 환경 파괴는 책임지지 않는 방식으로 정말 원가 절감만 해서 싸게 파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 파괴도 심하고 인권 유린도 심하고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네. 돈은 그 기업들만 벌어가고 네. 다 우리 인류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는 네. 자원이 분배가 되지 않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EU에서 이걸 이제 규제하겠다라고 한 건데 이 시장이 엄청 커요. EU에서만 2019년에 이 의류 섬유 쪽 매출액이 218조래요. 와. 네. 우리가 이제 우리 1년 예산이 600조 좀 넘거나 하니까 네. 뭐 상당히 큰 건데 야. 이렇게 큰 산업계를 규제하겠다라는 거예요. EU가. 음. 세 가지가 이제 원칙인데 재활용해라. 두 번째가 튼튼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해라. 라는 거예요. 세 가지 그렇게. 기업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환경 책임져라. 질 높여라. 어. 그리고 너희 사업 공개해라. 사업 과정 공개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 2030년까지 재활용 섬유의 일정 비율 이상 사용도 의무화를 할 예정이고 내구성도 다 체크를 하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스파 브랜드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제일 안 하던 것들에 이제 칼을 들이미는 거니까 상당히 싫죠. 물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EU가 뭐 오늘날에 갑자기 한 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규제할 거야 하고는 있었는데 그래서 뭐 H&M 같은 곳들은 뭐 페트병 섬유 같은 걸 사용한다든지 재활용 섬유 사용한다든지 하면서 나름대로 ESG와 관련된 노력들을 하긴 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대대적으로 EU가 진짜 할 거야. 네. 2030년까지 너네 뜯어 고쳐 라고 발표를 한 거죠. 여기까지 보시고 조금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살던 집에 그 헌
옷 수거함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쵸, 그쵸. 안 옷는 잎들이나 버려야 될 그런 것들을 보통 그 한옷 수거함에다 넣어놓으면 이렇게 우체통 같은 거에 큰 거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알아서 수거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반 쓰레기에 담아서 버려야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헌옷을 기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재활용을 어떻게 수거를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이 있어요? 그쪽이 사실 진짜 사각지대더라고요. 그 의류 폐기물과 관련된 쪽이 이제 뭐 헌옷 수거함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 놨었다가 그러니까 그 헌옷 수거함에 옷을 넣으면 안 옷는 옷을 넣으면 그게 재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재활용이 되든 예전에 뭐 이제 아프리카나 아시아 제3세계로 수출이 되든 하는 형태로 쓰였었죠. 그런데 그 제3세계 국가들도 더 이상 그런 옷들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옷들이 그 나라들에 들어가게 되면 그 나라에 있는 의류 산업이 존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게다가 퀄리티도 낮고 그들도 조금씩 먹고 살만해지면서 중고 옷을 해외에서 받으려고 하진 않죠. 게다가 수출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는 거의 뭐 소각하는 게 제일 많고 이게 제대로 재활용이 되거나 이런 게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만들어내요. 일단 뭐 재활용도 어느 정도 만들어내야 재활용도 효과를 발휘하는데 진짜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내니까 재활용이 크게 의미가 이제 없는 거죠. 저 하나 또 궁금한 게 갑자기 그 규제를 무조건 싫어하는 그 족바가경 그 사람은 무조건 규제 완화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유엔은 그렇게 한다. 그렇죠. 사실 대한민국이 과연 그럼 또 어떻게 될까? 그렇죠. 만약에 문재인 정부였다면은 또 그런 흐름에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가는 정부 준비를 하는 그래서 좀 뭐 그게 미흡하다 아니다 좀 아쉬워하는 사람들 일부 있었지만 그 방향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을 많이 하는 그런 그렇죠. 정부였는데 완전히 그 역행하는 정부가 들어서서 그때 한국이 또 어떻게 비춰질지가 굉장히 걱정이 되네요. 그렇죠. 모범생 답변입니까 이거 질문? 저렇게 끝내려고 했는데 끝을 내셨네. 저 지금 집에 가보겠습니다. 이거 잘라주시고 그러면 아니야. 사실 네. 좀 더 붙일게요. 네. 아예 그럼 국내 패션 업계로 보면은 우리나라 패션 업계 시장 규모도 2018년에 한 43조 정도 된대요. 근데 스파 브랜드가 차지하는 거는 한 5조 원 정도 된대요. 뭐 적은 양은 아닌 것 같아요. 43조라고 하니까 소식 얼마 정도인지 딱 감은 안 와요. 근데 꽤 큰 시장이다 정도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경이 저 경북 가가지고 그 얘기했잖아요. 공무원들이 앉아서 따지는데 누가 돈 들고 기업 만들러 오겠습니까? 참 진짜. 그러면 이제 경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스파 브랜드나 의류, 섬유 산업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뭐 관심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산업단지, 구미산업단지 가가지고도 뭐 중앙정부고 지방정부고 간에 불필요한 규제를 싹 풀어야 한다. 민간기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새 정부가 들어서는 대로 각종 규제를 확실하게 걷어내겠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진짜 안 걷어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여가부 안 없앤 것처럼? 믿을 순 없죠. 거기 갔으니까 또 사탕 발린 말만 한 걸 수도 있는데 그 대신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실현 가능성이 있다 없다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번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네. 이 사람의 3대 원칙이 민간 주도, 시장 논리, 작은 정부.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신자유주의. 네. 한 80년대, 70년대에 얘기하던 걸 지금 또 들이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최저임금 주 52시간 탈원전 뒤집게 하겠다 하면서 이제 소득 주도 성장 이제 까고 이랬는데 너무 시대를 역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신자유주의를 다시 한번 들이밀겠다라는 사람들이 이제 MB 아바타 옆에 또 붙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교웅이 산업단지에 가서 규제 다 없애버리겠다는 정말로 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말은 우리나라 기업 다 죽이겠다는 얘기죠. 그쵸. 왜냐하면 7, 80년대에야 이제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막 올라가면서 돈만 많이 벌면 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그 신자유주의로 인한 환경적인 리스크, 기후위기 시대가 도래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파는 것 자체가 좀 열받아서 던지는데. 아니. 그쵸. 열받을 만해요.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파는 자체가 네. 이제 더 이상 시장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ESG 그치. 얘기 나오고 있고 맞지. 우리나라 요즘 젊은 세대들도 이번에 그 조사 결과가 나온 거 보니까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ESG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겠다. 네. 가심비 같은 이야기들이 대세가 됐는데 언제까지 싸게 만들어서 싸게 팔고 많이 팔고 규제 철폐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만 벌고 없는 사람 계속 없고 환경 리스크 계속 지고 그러다가 탄소국경세 같은 거 정말로
강하게 만들어지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세계적인 경쟁력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생각하고 고려하고 얘기하는 거가 쉽죠. 심지어 외교도 너무 노골적으로 지금 미국에 달라붙으려 하는데 또 거기서 이번에 그 굴욕을 제대로 당했잖아요. 외교 참사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럼 또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발언하는 건 너무나 쉽지만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또 특정 정당의 대변인도 아니고 그리고 또 외교라는 건 특히나 우리의 그 전략도 되게 중요하고 그 되게 민감한 문제들인데 그런 거에 있어서 그냥 자기 지지자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 그것도 심지어 지지자들 중에서도 일부죠. 그래서 왜냐면은 핵심 지지자들도 있지만 그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 그러니까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윤석열 그 당선자를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막상 그 직격 타격을 받게 생긴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뭐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 이게. 자기 발등에 도끼 찍는 거죠. 네, 저는 좀 약간 패션에 대한 얘기를 오늘 가져오셨다고 그쵸. 해가지고 되게 좀 반갑기도 전문가로서. 하고 전문가로서라기보다는 전문가죠. 네, 아니 왜냐면은 실제로 여기서는 뭐 정책적인 부분이나 왜냐면 세계적인 트렌드 부분으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패션 쪽에서도 보면은 뭐 지금 EU에서 그렇게 해라 지침을 줘서가 아니라 실제로 소비자들이 아까 얘기해주신 대로 뭐 가심비든 아니면 가치 지향적으로 소비를 하고 있는 문화들 때문에라도 실제로 몇몇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재활용이나 뭐 업사이클링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그 우크라이나 관련된 그런 티셔츠나 이런 거를 그 뭐라고 하죠? 패션쇼에 온 사람들한테 증정품으로 제공하는 이런 식의 뭔가 가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실제로 계속 뭐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뭐 에코, 비건 이런 단어들은 약간 패션이나 디자인이나 이쪽에서도 굉장히 좀 트렌디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문화가 지금 됐거든요. 근데 약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너무 이미지적으로 소비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좀 아쉬움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뭔가 실질적인 뭐 쓰레기 줄이기라든지 아니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을 만한 뭔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좀 약간 의문이 항상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얘기는 지금 윤석열에 대니까 너무나도 오히려 이야기가 돼버린 것 같은, 네, 더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그리고 굉장히 큰 패션 브랜드들에서는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건 뭐 이런 단어들이 유행을 하면서 실제로는 이 가죽 사용을 줄이자라고 해서 뭐 에코 가죽, 요즘에 비건 가죽 이런 가죽들에 대한 얘기까지도 이게 뻗어갔는데 실제로 얘기를 들여다보면은 예를 들어서 소가죽이나 양가죽 같은 경우에는 그 가죽 때문에 그 가축을 잡지 않거든요. 보통은 식용 때문에 그걸 잡아서 부산물을 의료용이나 아니면 뭐 액세서리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그러면 이 가죽을 만들어내는 게 그러면 훨씬 더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경우들도 있고 되게 경우들이 너무 다양한데 실제로 사람들의 인식에는 지금 가짜 가죽은 뭔가 되게 환경적으로도 좋고 동물들을 보호하는 좀 되게 왜곡돼 있는 인식들도 지금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너무 좋아요. 네. 그럼 저는 거기에 붙여가지고 우리는 점점 덜 만드는 시대로 가야 한다. 탈성장의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오는데 이미 이제 서구 선진국들은 탈성장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더 이상 성장에서는 끝이 없기 때문에 성장하다가 지구가 폭발할 것 같기 때문에 탈성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좀 묻히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조금 하면 코로나를 겪으시면서 이제 아마 기후위기를 체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를 우리가 지금 한 3년째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 3년은 앞으로 우리가 21세기 내내 살 기후위기의 시대에 이제 그 체험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1년에 연교차가 50도 정도 나잖아요. 네. 막 30몇 도씩 올라갔다가 10몇 도, 20몇 도씩 네, 영하로 맞아요, 내려가고 맞아요. 네. 그래서 기후위기를 잘 체감을 못해요. 왜냐면 위기에 늘 살았던 거죠. 그렇게 혹독한 살았으니까. 기후에서. 익숙해져서.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주로 기후위기 많이 외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곳들이 이제 유럽 선진국들. 왜냐하면 뭐 하루에 한 150mm 비 왔다고 홍수 나는 지역이 독일 뭐 유럽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하루에 150mm 뭐 많이 왔으면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건데 비 왔네 약간. 다이나믹 코리아. 그쪽은 집이 떠내려가요. 아. 작년에 있었던 홍수가 그 정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민감하게 생각해요. 네. 근데 어쨌든 세계적인 트렌드는 그들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함께 발맞춰서 가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우리 대한민국이 어쩔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정확하게 그런 세계적인 트렌드에서 역행하는 선택만 교훈 이제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 이렇게 규제 완화하고 또 민영화하겠다고 또 그러겠죠? 네. 근데 코로나 같은 경우 보면 만약에 우리나라 병원들 다 민간 병원이고 영리병원으로 돌렸다. 저거 누가 책임질까요? 지금도 맞아요. 공공병원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나요? 맞아요. 코로나 관련해서. 근데 그런 것들까지 다 사회 안전망까지 다 민영화 시켜버리면 우리 코로나 이렇게 못 버텼을 텐데 네.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 큰 정부가 필요하고 규제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대신 그 규제는 옛날처럼 어떤 뭐 왕이라든 절대왕정이 있다거나 독재자가 다 정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거버넌스에 들어가서 함께 결정해 나가는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키거든요. 정확하게 그것만 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이제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또 정치와 자본이 이제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면 시민들이 이제 견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은커녕 뭐 우리 삶도 다 무너질 수 있으니까 민주주의를 안 하려고 하는 저 교에게 민주주의의 핵심인 견제를 충분히 들이대시길 바라는 요청을 꼭 하고 싶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계속 또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시작할 때 생각해보니까 얘기를 못하고 넘어갔던 게 오늘 네. 이 녹화일, 그러니까 방송이 나가는 일 기준으로 세월호 8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다들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또 다시 한번 또 생각도 하고 그리고 뭐 다시는 그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사실 윤석열 당선자가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벌써 문재인 대통령 지우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아무튼 많은 관심을 계속 가져달라 말씀을 드리면서 재훈님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거 잘 보이나? 예. 여기 자, 잘 보이네요.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2030 세대한테 어떻게 보면 좀 가장 핫한 그런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 당선 이후에 이 내각 구성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말이 많잖아요. 근데 네. 그 중에서도 이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장관의 김현숙 교수가 내정됐다는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단 황 이사님과 같은 이 전 프로게이머 출신으로서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사실 대선 전부터 게임 이슈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당시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많은 비판을 한 바 있었습니다. 짧게만 요약을 해드리자면 김상혜의 주식백과에 출연하기로 했다가 윤석열이 노쇼 하기도 네. 했었고 윤석열 측에서 내는 게임 정책이 민주당 이상은 의원의 정책을 뭐 그대로 베끼질 않나. 그리고 무엇보다 게임을 중독으로 규제하는 법을 했던 그 신희진, 손인춘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때 이제 청와대 쪽에서 컨트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가부 장관에 지금 내정된 김현숙이다. 그래서 이런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고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또 여가부 장관을 한다라고 하면 그동안 셧다운제라는 정책이 9년 동안 거의 실효성 없다고 비판받다가 결국 이제 폐지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보다 더 강한 셧다운제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사실 실제로 게임 인벤이라는 그 게임 미디어 플랫폼에 이 관련 기사가 올라오면서 게임들이 정말 많이 분노했어요. 경 찍은 걸 후회한다. 뭐 니들 뭐 모르고 찍었냐. 근데 이상하게 원희룡 씨도 거기서 욕을 먹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 국토부 장관 된 걸로. 아무튼 그래서 이 경산군 찍은 걸 또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새날에서도 계속 언급했었고 이제 대선 때 제가 밀착 마크하고 있었던 신남성연대인데 사실은 주식회사 신남성연대죠. 이 신남성연대가 여가부 폐지 원툴로 2번을 찍어야 된다고 하면서 대선 때 뭐 대규모로 여론 조작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요렇게 이게 당시에 그 신남성연대 주식회사 그 유튜브 채널에 걸려있던 거예요. 보면은 윤석열 후보 공식 발표 여가부 폐지 다 있죠. 네. 요거를 아예 그냥 저렇게 메인 배너로 걸어놓고서는 이제 여론 조작까지 하면서 밀었었죠. 근데 결국에는 지금 잠수를 탄 상황이에요. 뭐 몸이 아프다 어쩌다 하면서 지금 잠수를 타고 있는데 이 여가부 장관 임명됐다는 소식이 있고 나서 제가 바로 이제 들어가 봤거든요. 네. 네, 댓글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읽어주세요.
네, 저도 여기서 안 보이는데 아무튼 저게 그런 댓글이에요. 여가부 폐지한다면서 왜 지금 잠수 타고 있냐? 우리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거 아니냐? 버로우 모드. 결론은 윤석열 뽑아놓고 사라졌네. 이거 정치꾼이네. 참고로 뭐 김현숙 발의 법안 요거 또 정리가 돼 있고 그다음에 니들이 뽑은 거 아니냐? 그리고 배행규가 이제 이 사장이 잠수 타 있으니까 지금은 쉴 때냐? 뭐 하냐? 네. 이런 댓글들이 지금 계속 쭉쭉쭉 넘겨주세요. 예. 그런 댓글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 낚인 거냐? 여가부 폐지 안 됐는데 2번 뽑은 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 책임져라. 너 때문에 뽑았잖아. 그리고 코인 뽑고 날랐다. 이 반응이 제일 많아요. 네. 왜냐면 이거 2번 찍어야 된다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후원도 받고 난리 쳤는데 결국에 지금 이런 상황에 등판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거를 소수만 가져온 건데 내리면 내릴수록 이런 댓글이 진짜 엄청 달린 거죠. 그만큼 이제 2번을 찍었던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책임론을 이제 또 그쪽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뭐 사실 이런 식의 입 닫고 코인 팔고 잠수 탔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개인 정치에 이용했다. 이런 반응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 솔직히 다른 분들의 의견도 좀 어떠신지 묻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어차피 저희가 청년으로서 이게 굉장히 핫했던 문제잖아요. 요 전에. 예. 네, 저 당시로 돌아가면은 커뮤니티에서 2번을 찍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던 게 저 신라면 저것들 코인팔이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원래 이수정이나 예를 들어서 뭐 신지혜나 이런 사람들 영입한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왜 뭐라고 안 하냐? 너 그냥 코인 때문에 지금 윤석열 지지할 일부러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물론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는 그걸 당연히 믿고 찍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근데 그거를 진짜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니면은 그때 당시의 분위기 때문에 자신의 한 표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그만큼 무게감 있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찍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이야 깨어있는 시민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뭐냐면은 특히 젊은 층에서는 대통령을 하나를 탄핵을 시키고 새로 정권을 만들고 이거 하는 자체가 그때 당시에 돌이켜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역사에서 우리나라가 이런 사건을 한번 겪고 나니까 잘못되면 또 탄핵하면 되지 뭐 약간 이런 식의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신남승년들 막하면서 제가 주장을 했던 게 뭐냐면 그 와중에 그 경위 약속을 안 지킬 거라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 트릭 같은 게. 왜냐면 대표적으로 이수정이 사라졌다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윤석열 뒤에서 돕고 있었다. 계속 정책적으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가부는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더 강하게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이런 발언도 실제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하면서 계속 그랬어요.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해요. 제가 공개적으로 질문도 여러 번 했었거든요. 네. 이게 아까 뭐 없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없지 않은 게 아니라 되게 많죠. 그냥 우리가 모이면 다 그냥 광화문 가면 돼. 그렇죠. 뭐 혹은 용산 이전하면 용산에서 모이면 돼. 라고 되게 쉽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닌데 물론 그 가치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진짜 어렵게 모여가지고 맞아. 진짜 이 세계가 놀랬잖아요 그때. 네.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정말 새로운 역사에 쓴 건 맞지만 그냥 우리가 뭐 저녁 먹을까 막 이런 정도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이번 대선 이후로 다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뭐 실제로 그런 얘기들 되게 많거든요. 뭐 부동산, 경제 뭐 다 필요 없어. 나는 진짜 여가부 폐지 때문에 윤석열 찍은 거야 하는 사람들이 그 특히 펜코 내에서 많이 있는데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김현숙 그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여성가족부 폐지에 좀 진심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무슨 소리냐. 없앤다더니 거기에 심지어 그 내정자까지 저렇게 빠르게 앞세우는 거는 우리를 농락한 거다. 뭐 이렇게 의견이 좀 나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신남성연대가 여태까지 주장해온 것도 있고 그 신남성연대랑 이준석 대표랑 또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을 거고 일부 같아 보이지만 이게 바깥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랑 당대표로서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2030 덕후 여시 뭐 이런 분들이 이재명 후보한테 확 붙으면서 저쪽 안 그래도 그 인수위에서 바로 얘기 나왔던 게 여성들 어떡할 거냐 이거 진짜 비상이었잖아요. 이런 상황에 이런 문제까지 터져갖고 앞으로 많은 걸 돌려받게 될 거다. 근데 그냥 돌려받는다고 보진 않아요.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디테일하게 어떤 문제가 있고 정확한 비판 지점을 딱 그 찍어서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게이민으로서도 한마디 하자면 네. 그 게이민들을 농락을 해도 정도껏 해야 된다. 그 예전에 신이진 손인춘보다 더 센 맛, 뭐 방화 얘기가 나오고요. 네, 맞아요. 뭐 사람 죽인다는 얘기 너무 쉽게 하고. 음. 근데 제가 항상 의아한 건 이거예요. 그런 논리대로 보면 그럼 뭐 공부 중독은 없냐? 혹은 뭐 서울대 간 사람, 뭐 김기춘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우병우 이런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잘못됐다고 해서 제가 서울대 간 사람들은 다 잘못됐어. 그럼 그럼 안 몇 되지. 가지 사례들을 얘기하면서 음. 그럼 그 사례들은 맞는 얘기잖아요. 음. 그렇게 돈 가지고 권력 갖고 명예 갖고 그런 짓 벌였으니까. 근데 음. 그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오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야 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 시대가 달라지고 그 젊은 사람들 사이에 게임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다들 맞아요. 즐기고 있는 이제 문화, 뭐 예술로서까지 지금 인정해야 맞아요.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쩜 저렇게 시대착오적인 사람을 여가부 장관에 앉혀놓는지 이건 쉽게 통과 못할 거라 봅니다. 사실 뭐 여가부도 여가부고 게다가 이번에 복지부 장관 후보자 출산은 애구. 네. 네. 암 치료의 특효약은 결혼이다. 아, 칼럼 쓴 사람. 그 그 산업부 장관도 진짜 비슷한 너무- 얘기했었고. 네, 각자 보면은 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진짜 가관이던데요. 저런 사람들만 데려온 건가 싶을 너무 정도로. 네, 최악이에요. 맞아요. 그런 사람도 예, 데려온 예. 것 같아요. 그래놓고 뭔 얘기하면 대선 불복이다. 이걸로 또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잖아요. 뭐만 하면 대선 불복이래.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냥 능력 보고 자기의 뽑았다는데 능력이 그러니까, 없어. 그러니까 능력 보고 뽑았다고는 주장하는데 전혀 그러니까. 그냥 자신의 어떤 친한 사람, 뭐 학연, 지연 이런 사람들만 다 앉혀놓고, 그러니까 그래서 MB 정부 이기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진짜. 공정을 얘기하고 능력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제 많은 걸 진짜 돌려받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정, 능력주의, 뭐 게다가 윤석열 당선자는 공정상식 정의를 앞세웠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벌써부터 자기가 시작전부터 없는 거 세 개만 얘기한 거 아니야? 본인의 니즈. 어, 근데 그 시작 전부터 지금 뭐 취임 덕이네 뭐네 이런 상황이고 벌써 뭐 장관 내정자들 다 각각 논란 다 터져 있고 그쵸. 네. 윤석열 당선자도 지금 벌써 당선자뿐만 아니라 주변 본부장 리스크부터 해서 음. 그러니까 이게 시작 전부터 이럴 정도면 앞으로 어떻게 할까 되게 걱정도 많이 되면서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청년들이 많이 뭉치게 되는 계기를 계속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네. 이제는 진짜 그들의 발언들을 갖고 와서 우리가 그냥 그거대로 비판을 해도 정말 형편없음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계를 좀 돌려서 네.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를 겪을 그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언론에서 정말 무슨 폭격기처럼 계속 쏟아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언론은 당연히 그렇게 하질 않죠. 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선 때 정말 발벗고 나서서 절박한 심정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진실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유튜브 채널을 공유를 한다던가 이런 식의 노력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진짜 5년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기간을 바라보고 장기전에 돌입을 해야겠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언론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지금 검찰 정상화랑 언론 정상화 당론 채택됐다. 네. 네. 그래서 뭐 윤호중 비대위원장님 같은 경우 5월 3일에 또 그 시한까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4월 중으로 다 처리를 해야겠죠 민주당이. 근데 그 실제로 그 민원연에서 분석한 거 보면 네. 김건희 미화한 건 막 수백 군데에서 보도하고 맞아요. 김건희 의혹은 한 4건이었나요? 거의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도 계속 뭐 언론 탓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당연히 언론 탓만 하는 건 잘못됐다고 봐요 저도. 근데 언론을 비판만 하면 언론도 똑같은 아까 뭐 대선 불복 그냥 틈만 나면 얘기하듯이 네. 언론 좀 비판하면 언론 탓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도 프레임이다. 거기에 넘어갈 필요 없다. 전 그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언론도 계속 비판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공적인 이슈를 다루는 그 사측이잖아요 다. 그렇죠. 근데 이게 교묘하게 그렇게 하니까 마치 뭐 무슨 탄압하고 음. 뭐 국가가 불법적으로 뭔가 개입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웠지만 당장 윤석열 당선자가 되고 나서는 되게 걱정되는 게 많은데 문재인 정부 때 언론 자유 지수가 42대까지 진입하고 근데 언론 신뢰도 지수는 지금 계속 수년째 꼴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MB 때 72, 음. 박근혜 때 69위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노무현 정부 때처럼 다시 문재인 정부가 다시 돌아왔는데 앞으로 언론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어떻게 될까? 언론 자유 지수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은 정치를 되게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벌써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 지지자들을 뒤통수만 골라서 때리는 건지. 야.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비판을 하고 싶은데
비판을 하기도 좀 뭐한 게 자기들 지지자를 때리고 있으니까 반대편에서는 뭐라고 해줄 얘기가 없는 거야. 재훈님 정치 동기시잖아요. 정치 입문 동기시잖아요. 예, 가서 동기 한마디 해주세요. 정치 입문 동기 중에 사실은 제일 성공했어요. 그 사람이. 누가 보면 진짜 한 3기 뭐 수료생 같이 해가지고 왜냐면 작년 6월에 제가 새날 첫 방송하면서 정치 시절 완전 무관심층이었잖아요. 네. 그때 여기 딱 와서 그 짜장면 얘기했었거든요, 제가. 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한창 그 제 동기, 정치 입문 동기가 한창 뭐 이제 뭐 대선 나가는 만에 그러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참 어떻게 너무 뽕이 찼나 요즘? 예, 그러니까요. 제 동기인데 너무 지금 뭐 아주 가관이에요, 지금. 나중에 취임도 안 집에 했는데. 뭐 하나 날라가면 여기 새날과 저와 무관하다는 거. 아, 예, 제가 혼자 개인 예, 입장이시죠. 제가 책임, 개인 어차피 제 일이니까요, 그거는. 네. 제 동기는 제가 책임져야죠. 네. 동기사랑 나라사랑. 네, 제가 오케이. 책임지겠습니다. 예. 오케이. 참, 근데 진짜 탑도 안 나오네요. 네, 솔직히 맞아요. 말해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정치 무관심층이었을 때 생각해 보면 지금 보는 뉴스 보고 오늘 그 며칠 전 어젠가 조선일보에서 또 김혜경 여사 뭐 법인카드 뭐 다른 의혹 이러면서 또 뭔가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썼더라고요. 근데 내가 무관심층이었을 때 그걸 봤다라고 하면 아, 또 터졌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솔직히 도이치모터스보다 그게 더 많이 보도가 되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그리고 안 되죠. 언론 보도량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포털에 걸린다니까요. 메인에. 그러니까 그냥 쭉 그냥 뭐 이렇게 네이버나 이런 데 누르다 보면 항상 그런 것들만 걸려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진짜 심각한 문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좀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사실 그러니까 아까 뒤통수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여가부 이거 진짜 큰 통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근데 사실 이렇게 뒤통수를 맞고도 이제 이 국민의힘 쪽을 믿는다. 솔직히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민주 진보 진영으로 좀 청년들을 끌어오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겠다. 저도 지금 그런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세훈님이 예, 왜냐면 실제로 깔색이 대박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참 신남성현대 얘기하면서 제가 사실 메일로 제보도 많이 받고 이제 연대할 사람 많이 찾고 있었어요. 아직 구체화는 안 주말에 됐지만. 봉도사님하고 같이 하면 안 돼요? 깔때기 이 정도면 봉도사님.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득력이 있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좀 해보겠습니다. 자, 최근만 보더라도 청년들이 통수 맞은 게 한두 개가 아니다. 국민의힘이랑 경한테 청년 장관 임명한다고 하더니 그 얘기 어디 갔습니까? 그러네요. 그쵸. 그리고 병사 월급 200, 그것도 여성가족부 폐지랑 똑같이 한 줄 메시지 했죠. 그거 어디 갔습니까? 바로 취소했죠. 병사 월급 200. 그 다음에 그 윤 당선자가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청년 인사. 이것도 사실 인수위에 뭐, 없어. 네, 청년 관련된 분과도 없고, 뭐, 맞아요. 기구도 없고, 네. 청년과 여성 배제됐잖아요. 이것도 없죠. 통수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여가부 폐지. 이것도 큰 통수. 그러니까 사실 청년들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주진영의 스피커들이 이런 걸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야 된다. 그리고 제가 그 역할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좀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신남성된 마크하면서 제가 줄곧 주장을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여가부 폐지 이거 안 된다. 얘네 네. 할 수 없다. 그거에서 근거들을 계속 이제 그쪽에 공개적으로 질문을 했었는데 그 중에 아까 얘기했던 그 이수정의 여가부 업그레이드 그건데 사실 약속 지킬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다 드러난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힘이 너무 미약해가지고 그게 좀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재우 TV 한번 구독해 주시면 제가 다음 대선 때 이런 일이 있었을 경우 확실하게 마크를 하도록 하면서 홍보에 5분째 예, 아니에요. 아니, 오늘 주제 자체가 홍보였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바뀌어갖고 걔 진지하게 아니, 얘기해. 청년으로서 출연료를 내요. 채널에. 청년으로서 우리 10만 다 돼간 채널에서 이렇게 예 우리 자기 주제 얘기하다 갑자기 PR로 이렇게 아니 민주청년 인물이다, 스피커한테 진짜. 힘을 실어주시면 중요하죠. 언젠간 근데 예. 진짜 중요해. 아니 왜냐면 희도님도 계속 강조를 하시는 내용이고 맞아요, 또 맞아요. 희도님도 요즘에 그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그 1020 상권 권리당원과의 어떤 모임 그리고 라이브 방송도 이제 옛날엔 안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매일 소통을 하세요. 중요하면 매일 하세요. 시간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꼈어요. 아 이렇게 소통이 중요하고 우리가 스피커로서 해야 될 일을 반드시 찾아서 해야 된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저도 이제 구독자를 늘려서 좀 힘을 좀 키운 다음에 이제 다음 대선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선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쵸. 날짜는 정해져 있고 거기에 예. 맞춰서 우리가 또 분석도 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은데 예, 예. 아마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이 새날에서 방송 열심히 할 때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 선배로서 예 좋습니다. 선배라기보단 네 아무튼 많이 빨리 커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아무튼 좋습니다. 오늘 재호님 주제 여기서 끝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방송도 근데 또 재밌게 해야죠. 예. 맞아요. 예. 네 혹시 만약에 홍보면 그냥 바로 시작하고 홍보를 시작해도 좋고요.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K보람님? 네, 오늘 이렇게 주제들이
연결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 오늘 역행하고 후퇴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말에 러시아 아방가르드 혁명의 예술전에 다녀왔어요. 오. 당시에 네, 직접 다녀왔는데 와 혁명이요? 와 색깔도 아주 빨갛고 더 센데요? 혁명을 준비하고 네, 아니 네, 이 전시 이름이고요. 네. 아방가르드 다들 뭐 아 알죠. 네, 들어보셨듯이 네. 네, 기존의 관념이나 형식을 부정하고 혁신을 주창하는 것인 것만큼 가니까 굉장히 당시로 봤을 때는 전위적이고 파격적인 작품들이 많았어요. 네. 오. 이제 러시아 아방가르드가 근데 좀 서유럽과는 달리 기구한 운명을 좀 겪었다고 해요. 1917년도에 러시아 혁명을 전후해서 당시에 러시아의 예술을 통해서 혁명을 도모하는 그런 젊은 청년 예술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해나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혁명이 일어나고 우리의 꿈이 꽃피우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죠. 근데 오히려 혁명의 세력이 스탈린이 집권을 한 이후에 이들의 미술이 퇴폐 미술로 정리가 되고 굉장히 탄압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네, 여기 혁명을 추구했던 예술가들이 오히려 혁명의 정치 세력에 의해서 탄압받는 그런 아이러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그것도 통수네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러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시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음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피카소의 어릴 적 와. 작품들이에요. 아. 네, 근데 어릴 적에는 맞아. 이렇게 사실적인 묘사를 완벽하게 구사한 이후에 잘 그렸다. 다음 작품을 보시면 그것들을 해체하고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을 거쳐서 아 이제 맞아 이거. 예, 입체와 추상에 대한 작품을 그렇게 내놓습니다. 저 작품 같은 경우에는 남자의 두상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모두가 다 모든 예술가들이 다 그렇진 않는데 대체적으로는 저렇게 기본기를 먼저 갖춘 다음에 이후에 자신만의 화법을 구축하는 방법으로 그쵸. 예술가들이 그렇게 전향하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발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쵸. 이제 다음으로 소개해드리는 작품이 카지미르 말레비치의 절대주의라는 작품이에요. 어제 가서 직접 본 작품인데 저거 같은 경우에는 평면적인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각형을 통해서 자신만의 세계를 표현한 작품인데요. 저렇게 추상적인 그림을 그리던 작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자기의 자화상을 그린 거거든요. 스탈린 독재의 체제가 되고 나서 이제 저런 그림들을 그리기를 강요받게 돼서 저런 작품을 그리게 된 거예요. 피카소랑은 다르네요. 순서가? 정반대 방향이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근데 저 사람도 처음부터 저렇게 사각형을 무작정 그린 건 아니었고 이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오히려 사실적이고 모방적인 작품을 그리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꼭 모방을 한 사실적인 이런 작품들이 뭐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작가가 원래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계속 예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독재 체제가 정치적인 여건이 그렇지가 못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봤을 때는 예술이라는 분야도 이런 역사적인 맥락이나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랑 떼어놓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런 상황을 최근에 이 전시를 보면서 비슷한 시기에 봤던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BTS가 이번 라스베가스에서 공연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때 국내 언론사들이 해외 취재에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소속사가 비용을 부담한 거에 대해서 권익위가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될 수가 있다 이런 기사가 난 거예요. 근데 하이브 측에서는 이제 법무팀이 자문을 마친 사안으로 권익위로부터 문제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다. 위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권익위에서는 그 이후에 난 기사에서 보면 특정 기업체가 언론에 이렇게 지불하는 것이 뭐 위반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 말하자면 하이브가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다고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건데.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건데 하이브의 입장을 그렇게 얘기해 준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론적인 답변이었다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 원론적인 답변이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사의 댓글에서도 보면은 대부분의 반응이 취임식에 공연을 안 해줬다는 걸로 이렇게 보복성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 아니냐라는 댓글이 다수였어요. 근데 네, 이런 것만 봐도 이제 국민들이 이미 한번 겪어봤잖아요. 우리는 이명박근혜 시대를 겪어왔고
아직도 이명박근혜 정부의 이제 블랙리스트를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 안에 있던 뭐 굉장히 유능한 봉준호 감독이라든지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도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맞지. 그런 정권들이 계속 유지가 됐으면 그런 세계적인 작품들이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음. 근데 뭐 미네르바 사건도 있었죠. 이명박 당시에는 그런 일반인을 그렇게 재갈을 물리는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번에도 보면은 대선 전부터도 뭐 국민의힘 캠프에서 뭐 커뮤니티 유저, 일반인 여성, 젊은 여성을 뭐 고발하겠다 이런 식의 협박에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예고를 하기도 하고 또 당장 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했습니까? 김건희 측에서 뭐 서울의 소리 기자분들 이런 분들 1억 소송을 하기도 하고 지금 보면은 수사 촉구한 일반 시민에 대해서도 경찰 그 현수막. 이런 사람들 네 한밤중에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맞아요. 지금 얼마 전에는 정의연도 고발을 당했어요. 근데 사실은 뭐 보수 단체 시민 단체에 의해서 고발 당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고발 사주 이런 의혹 사건들을 많이 접한 상황으로서 이게 정말 단순하게 시민 단체에서 고발을 한 건가 하는 의구점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김구 선생님이 말했던 문화 강국의 힘 이런 국가가 정말 눈앞에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뭐 BTS를 통해서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는 뭐 파친코나 이런 영화나 드라마나 뭐 책으로 나온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힘을 되게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선진국이 눈앞에 있었는데 이제 윤석열 이 대통령이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또 역행을 할 것인가 하는 좀 우려점들도 많이 생기긴 합니다. 야,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되게 역행에 대한 얘기가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진짜 우려 많이 되고 예를 들어서 그 11일 월요일 날 그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좀 며칠 전에 어떤 고등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다가 그 김구 선생님 얼굴을 그리고 막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뭔가 역사를 기억하고 특히 그 단순히 얼굴 그리고 이런 게 또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가치와 철학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 고등학생들이 그걸 이어가고 싶다라는 뜻으로 그런 좋은 일을 한 건데 당장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지금 윤석열 당선자 측이 그쵸. 하는 걸 보면서 취임식 때 BTS 부르는 만에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뭐 병역 관련해서도 분명히 BTS 멤버들은 군대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몇몇 커뮤니티 약간 보수 성향이 강한 커뮤니티에 계속 희한하게 BTS 욕이 계속 올라와요. 마치 막 나 군대 빼달라고 했던 것처럼 글이 올라와요. 그래서 야, BTS가 뭔데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이 막 달리는데 제가 최근에 기사 봤을 때까지도 BTS는 군대 똑바로 가고 싶다. 다만 지금 워낙 뭐 법이 바뀌고 그래서 일관성이 좀 없이 되고 있으니 그에 대해서 노선을 정확히 해달라. 왜냐면 뭐 병역 특례법이나 이런 것도 지금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뭐 그 법안이 올라와 있고 막 이러니까 정확하게 그 노선을 정리해달라는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 그냥 뭐 순수하게 욕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BTS가 많이 타겟이 되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BTS를 저도 이제 아미로서 네. 괜히 뭐 잘 나가서 아미가 된 게 아니고 이번에 7시간 중에 상당 부분의 그 BTS에 왜 내가 좋아하게 됐는가 그런 얘기를 풀었어요. 그 항상 스스로를 사랑하고 그 의성님도 보셨겠지만 유엔 총회 때도 기후 변화의 중요성, 네. 백신의 중요성, 뭐 혐오 철폐 이게 노래 가사라든지 행보로서 보여주거든요. 말 그대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데 맞아요. 그 정도 위치까지 갔으면 뭐 내 능력이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항상 아미 팬들과 그리고 또 약자들을 계속 언급하면서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의 느낌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BTS는 예술로서 사람 사는 세상을 몸소 실천하는 거고 또 민주정부에 있는 분들은 또 정치로서 그걸 풀어가는 거다. 물론 그거를 정치적으로 엮는 건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문화의 힘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해서 그게 뭐 특정 당으로 와서 누굴 지지해달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그 자체로서 그냥 사람 냄새가 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계속 그리고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리고 불안하고 힘들었던 시기에 대해서도 노래 가사에 계속 다 나와 있어요. 그 성장 과정이 그러니까 BTS의 옛날 그 노래부터 한번 쭉 보시면 그 자연스럽게 거기에 몰입해서 같이 성장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스토리를 가진 그룹을 자기네들 그냥 멋대로 취임식에 부른다 만다 이런 식으로 언플하는데 쓰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맞아요. 절대 참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옛날에 시드님이 영상 한번 공유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 유엔 거기서 그 왜 퍼미션 투 댄스 그 노래하는 그 동영상 있잖아요. 그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봤을 때 저도 되게 약간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가 좀 되게 뭉클한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근데 조회수 많아서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니 뭐 그거 조회수 많은 거랑 나랑 이로써 무슨 이거 상관이야? 참기가 어려운데 이거.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약간 국뽕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끌어오르는. 차오르는, 네, 끌어오르는. 근데 사실 BTS 그러니까 윤석열 BTS 하면은 사실 대선 전부터도 말이 많았었잖아요. 뭐 AI 윤석열이 그쵸. 뭐 아미의 뭐 보라하트를 이용했다던가 네. 아니면은 뭐 또 이번에 취임식에 또 부르려고 하는 거 뭐 그런 것들도 사실 좀 많은 분들한테 비판을 받을 만한 지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군대 얘기 아까 잠깐 나왔잖아요. 솔직히 군대 얘기하면 저는 솔직히 이 윤석열 당선자를 저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싶은 게 물론 군대를 안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그게 어떠한 방법으로 병역 면제됐느냐 그렇죠. 이걸 봐야 되는 건데 사실 부동시라는 게 본인이 필요할 때는 눈이 좋아졌다가 본인이 뭐 어디 가야 될 때는 눈이 나빠졌다가 이게 말이 됐냐고 이 선택적 부동시가. 그래서 저는 그걸로 항상 윤석열 검사도 자기 친구네 쪽 가서 받고. 그러니까 이상한 게 많죠. 의사도 네. 맞아 의사도 자기 친구가 그 진단해주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저는 물고 늘어져야 된다. 물고 늘어져. 그 세졌네요 이게. 군대 얘기가 나와. 왜냐면 솔직히 어쨌든 저한테 책임이 있다고 저 정치 입문 동기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항상 끝까지 제가 마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군대를 갔다 왔어요 최전방으로. 예. 그런 언젠가 말씀 여기서 안 보이면 두부 들고 찾아가야겠네. 엄청 센데요. 이런 패기가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왜냐면 좋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이 괜히 저도 뭐 얘기 나온 김에 하자면 뭐 좀 합리적이란 평가 받고 싶어서 윤석열 정부 기대합니다. 뭐 합리적인 얘기 듣고 싶어서 막 우리 뭐 포지티브 해야 됩니다. 민생만 강조하고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핵심 지지층들의 분노나 우리가 갖고 있던 염원 또 노무현 대통령을 떠나보낸 그 아픔 이런 이유들을 좀 들여다보고 우리가 좀 정치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뭐 특정한 뭐 사람들을 이렇게 저격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 재우님처럼 패기 넘치게 또 박영원 대학생위원장도 있잖아요. 그런 패기 넘치는 분들을 보면은 일단 제가 든든해요. 저는 이게 옐로 카드 나는 한번 다음 순서겠구나. 옐로 카드를 한번 받은 상황이라 심적으로 되게 조심하거든요. 무조건 언론에 나온 거 인용하고 몇 번 막 확인해보고. 근데 이런 청년들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딱 박영훈 그 정재우 이렇게 딱 일단 있으니까 든든하다. 든든하다. 이런 청년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 내가 안전할 수 있게. 같이 연대해야죠. 좋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민생과 그 뭐 경제와 포지티브를 강조하는 분도 필요해요. 왜냐면 뭐 저 같은 정재훈님 같은 사람만 뭐 180명, 200명 있으면 또 그게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민주당이라고 보기가 또 어렵잖아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잘 조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다만 그 저는 개인적으로 개혁적인 그 성향의 청년으로서 개혁의 앞장선 분들의 좀 뒤를 이어가고 싶다. 약간 이런 입장을 전하고 싶습니다. 역시 선배님의 말씀은 깊이가 다르네요. 대선배죠. 왜냐면 게이머 당시에는 제가 선배였거든요. 이 정도면 명절 때 찾아뵈야죠. 세배해야죠. 네,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전화도 왜냐면 최근에 확진 소식이 있었을 때 네. 가장 먼저 걱정한 사람이 저였어요. 그건 팩트입니다. 왜냐면 그 확진 직전에 만났었거든요. 본인 걱정을 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야. 뭐가 중요해? 가장 많이 해. 아니, 근데 확실하냐? 뭘 확실하냐? 자기도 아니, 걸렸을까봐. 그게 아니라 전화해서 너 목소리가 안 좋아요. 어때? 좀 확실하냐? 괜찮아? 이 사람을 이거 무슨 그냥 보내보내려고 하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쪽에서 가기 전에 이쪽에서 먼저 가겠어요 지금. 지금 여론이 맞다. 이렇게 물고 되면 늘어져야 되는데. 황희두님한테 잘못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요즘 그냥 여론이. 확실하면 그래? 나도 검사를 받아봐야겠고. 아니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런 말 안 했고 진짜 너 목소리가 안 좋아 보인다. 약 챙겨 먹었냐? 팩트로 그래서 동생분이 약도 가져다 준다 그 얘기 내가 물어봤거든요. 네. 예, 아무튼 어쨌든 간에 가장 먼저 걱정한 사람이 저였어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희두님이 하여튼 정치 쪽의 대선배라 지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가요. 마무리를 여기 주제인데. 아니 그러니까 보람님 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내 발언 순서를 마무리하고 보람님께 드리겠다. 오케이. 요런 느낌. 좋습니다, 보람님. 엉망진창이 됐는데 잘 마무리. 네, 제가 초반에 이제 역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그쵸. 드린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역사의 발전이 나선형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잠시의 후퇴는 좀 필연적인 것이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주말 동안에도 굉장히 뭐 여러 문화재들이 많았는데 이제 2030이 이런 것들을 젊은 문화적인 걸로 풀어가고 굉장히 네거티브한 방법이 아니라 긍정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희망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러시아의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에도 이후에 뭐 독일의 바우하우스 이런 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나중에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는 굉장히 재조명을 받았거든요. 그렇듯이 오. 이제 그 많은 이제 젊은 층도 이제 함께 개혁에 함께 하게 됐으니까 또 오늘 의총만 해도 당론으로 채택이 됐잖아요. 네. 이제 검찰과 언론이 제대로 정상화되는 날까지 또 이것들이 얼마나 또 민생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인지도 그쵸. 이제 많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좀 전파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개딸 양아들이 진짜 큰 힘이 되고 있고 맞습니다. 예, 그분들하고 함께 우리 청국장이 또 더 많은 개딸 양아들 분들 그리고 또 4050 분들과의 그런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제명인의 마을에 100만 가입자가 될 때까지 계속 새날에서 계속 홍보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아, 분들께서 맞아요.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좋습니다. 청국장 보시는 청년분들 청년이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댓글 쭉 볼 때 저도 청년이에요, 지켜보고 있어요라고 댓글 달아주시면은 진짜 좀 뿌듯하고 맞아요. 좀 뭉클하달까? 유대감도 정말 많이 느끼고. 아, 진짜 DM 같은 것도 올 때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막 맞아, 잘 보고 맞아, 있어요. 맞아. 그러면 그리고 제 사촌 동생도 이걸 지금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촌 동생도 저번에 선거 때 한번 연락했다가 형 투표했어 이러더라고요. 형 청국장 잘 보고 있어 이러길래 오 그 친구가 혹시 이걸 보고 있다면 아무튼 주위에도 많이 홍보해 주길 바랍니다. 저희 엄마도 보시고 엄마 댓글 한번 달아줘. 아 근데 그리고 꼭 2030이 내 나이가 2030 아니라도 나도 청년이야 하시면은 뭐뭐 했잖아 아니면 뭐 이런 그치, 식의 그치, 이런 그치, 식으로 요즘에. 젊은 댓글 달아주셔도 환영합니다. 맞아요. 아,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124회도 되게 중요한 얘기다 보니까 되게 시간이 순삭됐는데 다음 주 또 토요일에 저희가 또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국장 124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